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S동물암센터에서 내과하고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사진은 저희 이제 뭐 외과, 내과, 마취과, 그다음에 방사선종양학과, 영상과 요 선생님들이 같이 단체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려동물 암 학회가 한 3년 전쯤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창립 mem버로 운영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암센터는 2020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방사선 치료기, 반려동물을 위한 방사선 치료기가 4대 정도 있는데, 이제 수도권, 그 서울 쪽에 3대가 있고, 저희는 2020년도에 설립을 하였고, 저희 그 암센터의 슬로건은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 엄청 크게 붙여놨는데, 아프지 마 사랑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의 어, 그 보호자님들, 특히 보호자님들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는 암센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치료 데이터를 근거로 활용을 해서 치료 원칙을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로 총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세포의 무한 증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몸 안의 세포들은 어느 정도 증식을 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그게 멈추지 않고 무한히 증식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골수를 파괴를 하거나 그런 것들 암이라고 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의 연구 데이터인데 어떤 뭐 암이 유전병이다 또는 암의 원인은 환경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은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각 장기별로 이 세포가 얼만큼 많이 증식을 하는가, 그 증식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 연구 결과를 나타내 준 표고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들도 상대적으로 이 증식을 많이 하는 세포와 장기들에서 암 발생률이 높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 암이 도대체 왜 발생을 했냐, 우리 아이한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뚜렷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뭐 비만, 호르몬, 뭐 간접흡연, 환경오염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도 그 발생에 있어가지고 암 발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확률이 뭐 몇 퍼센트, 0점 몇 프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요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비만한 아이들이 비만하지 않은 아이들보다는 암 발생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한 아이들보다 특히 유선 종양, 사람으로 치면 유방암이겠죠. 물론 특정 종양에서는 오히려 중성화를 한 아이들이 더 발생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호르몬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조금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제 강아지들 구강암, 입에서 발생한 암이 간접흡연이랑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암으로 진단된 아이들은 앞으로는 간접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오염이 또 그 아이들 암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작년인가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좀 지방에 있는 아이들보다 암 발생률이 높더라. 그리고 이런 환경 오염과 연관된 암이 발생을 했을 때 치료했을 때 성적이 더 좋지 않다. 이런 것까지 후속 연구로 밝혀졌으니까요.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견이 암이 많은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이 그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더 깁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덩치가 클수록 이렇게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코끼리나 고래 이렇게 굉장히 덩치가 큰 아이들은 암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TP53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때문인데 즉 이 덩치가 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암이 발생을 해도 그 암을 막아내는 방어를 잘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개라고 하는 전체 품종 안에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소형견은 암 발생률이 적고 대형견은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 암을 방어해주는 특정 유전자들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의 크기는 1kg 치와와든 뭐 60kg 된 오브자카든
이 세포 하나의 크기는 똑같거든요. 대신에 이 대형견이 세포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포의 개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세포가 복제가 더 많이 된다는 뜻이고 이 방어를 하는 유전자가 치와와나 뭐 그레이트 데인이나 이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형견 아이들한테 특히 어떤 이런 유전자 베이스의 치료가 더 잘 적용이 되면은 더 좋은 치료 그 성적이 나올 거라고 많은 수의사들이 기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을 찍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 강아지들에서 사망 원인 세 가지가 심장, 신장, 암 이렇게였고 어, 꽤 오랜 기간 동안 심장이 1순위였고 암이 3순위였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암이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그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도 많으시고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리트리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리트리버가 꽤 좀 발생률이 높은 상위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암을 진단을 할 때는 영상 검사가 중요한 것도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암인지 아닌지 보려면 가장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CT잖아요. 그래서 영상 검사가 중요한데 가장 쉽게 마취 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툴은 엑스레이하고 초음파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기도 하죠.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어, 엑스레이를 찍고 암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암이 아니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로 가장 많이 검출이 되는 게 이제 폐 쪽에 발생한 폐암인데, 폐암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되려면 한 1cm 이상 커져야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1cm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커져 있는 상태고 말기 이제로 진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1cm 이하의 이런 암 조직 같은 경우는 또 안 보이고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그 이제 그러니까 폐암이 있는 아이들의 를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단 20%만이 엑스레이로 진단이 되더라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마취도 없어도 되고 쉽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찍는 것은 추천이 되지만 예.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제 폐의 결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복부, 이제 배 안에 있는 뭐 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장 뭐 이런 데 암을 검출을 해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 CT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 엑스레이는 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위해서 촬영을 해보시는 게 추천이 되고요. 가장 좋은 검사는 CT입니다. CT를 찍으면 이 종양의 뭐 크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기능적으로 이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인지까지 다 검사가 되기 때문에 CT를 촬영을 하는 게 좋은데 CT는 뭐 이제 마취도 해야 되고 또 조형 촬영도 해야 되고 조형 촬영은 애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검진을 위해서 CT를 잘 찍진 않습니다. 뭔가 엑스레이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이 있을 때 CT를 찍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뇌와 척수 같은 그런 신경 관련된 부위에 종양이 있을 때 검출을 해내는 검사이고요. CT랑 MRI는 완전 다릅니다. CT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면 촬영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빨리 끝나고 쉬운 반면에 MRI는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는 MRI 화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MRI실은 굉장히 차갑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20도, 21도 정도 되는 공간에 아이가 1시간 정도 마취가 돼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온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T도 좀 신중히 결정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MRI는 더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양이든 암이든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정상적인 어떤 덩어리를 전부 다 종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나누게 되고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악성 종양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암을 진단을 받으려면은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새침 흡인 검사와 조직병리 검사 둘 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요.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서 뭔가 어디에 뭐 피부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 뭔가 이상한 조직이 보여가지고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침흡인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새침흡인 검사는 뭐 마취도 필요 없고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바늘을 넣어가지고 세포를 채취해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인데 다만 정확도는 그냥 러프하게 60% 정도 잡아야 합니다. 이게 일부 종양에 따라서는 뭐 이제 원형세포종 같은 경우는 90% 이상 정확도를 보기도 하고 육종이라고 하는 계열의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도가 낮고 한 차이는 있는데 러프하게 한 60% 정도의 종양 검출률을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많은 그 보호자님들께서 요 새치무빙 검사할 때 이 새치무빙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이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의학용어로는 시딩이라고 합니다. 시딩이라고 해서 이 그 세포 채취를 할 때 그 암세포가 다른 데 퍼져가지고 전이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이 다발한다는 방광암, 방광암 같은 경우가 한 3%에서 4%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외 장기들은 거의 발생률이 보고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주치의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새치흡인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새침 흡인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마 뭐 비용도 10몇만 원 나오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했을 거예요. 근데 새침 흡인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니 조직병리 검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수의사 분께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고 요게 잘 납득이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침 흡인 검사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한 60% 정도로 떨어지고 조직병리 검사라고 하는 거는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 또는 이제 더 두꺼운 주사침을 이용해서 조직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데 훨씬 더 많은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도라는 러프하게 한 90% 정도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암세포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평가를 하는 건데 보통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등급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대부분의 이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암에서 어떤 치료 원칙을 세우거나 치료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는 이 등급과 기수 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암 말기다. 이제 한국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 암 말기라고 하는 거를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쓰기도 하거든요. 이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암세포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나쁜 놈일수록 이제 더 안 좋은 예후를 가지고 더 공격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기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좀 작은 암일 때가 1기, 좀 큰 경우가 2기, 그 다음에 근처에 전이가 되면 3기, 폐전이가 되면 4기, 4기는 말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수와 등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 여러 가지 항체를 붙여가지고 뭐 면역 염색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전자 분석을 한다든지 뭐 유세포 분석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면은 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직병리학 검사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두 가지 경우에 좀 그 허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침흡인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나왔는데 왜 조직병리 검사를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서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치료 원칙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게 좋다. 가 첫 번째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또 조직병리 검사를 하려면은 어쨌든 마취를 하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 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 2주 있다가 다시 또 이거를 떼면은 너무 늦지 않냐. 라고 하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여기서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암 치료는 첫 번째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술을 잘 못해가지고 암세포가 남아있는 상태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재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확 가속화되는
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암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제대로 이 암 조직을 어느 범위까지 절제를 할 건지, 장기를 그냥 통으로 절제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1cm 넓게, 2cm 넓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조직병리 검사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조직병리 검사는 못하는 암이 한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예, 그 접근이 힘들거나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료는 암 치료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이고 이 사진은 어, 저번에 강의를 해주셨던 정의주 원장님이 열심히 암 제거를 하시고 계신 사진인데요. 수술을 해서 완전하게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모든 암에서 이렇게 완전히 제거를 했을 때가 예후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서 이 꼭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조직 검사 좀 자세히 설명도 드렸지만 이 조직 검사를 그 하기 싫어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세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야지 그 뒤에 이게 재발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발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재발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치료가 고려가 돼야 될지 등등도 알 수가 있으니까 조직 검사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 는 이제 그 약물을 이용해 가지고 암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암을 치료를 하는 건데 이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1세대 항암제라고 부르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세대 항암제라고 부르는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 이제 몸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1세대 항암제인 세포 독성 항암 치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인터넷에 뭐 강아지 항암 치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너무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들은 대부분이 다 요 세포 독성 항암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포 독성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주사제입니다. 주사제고 뭐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한 50% 정도 확률로 부작용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료진도 그렇고 보호자님도 그렇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를 이제 가장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확률은 0.5에서 한 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한 0.1에서 0.2%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은 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썩 추천드리거나 좋아하는 치료는 아니고 한데 뭐 어쨌든 가장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특히 림프종이나 대형견에서 많은 림프종이나 다발성 골수종, 이 골수에서 발생하는 이런 암들은 혈액계 암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런 암들에서는 굉장히 이 세포독성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를 꽤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강력 추천이 되고 나머지 다른 뭐 이제 암종이라든지 육종이라든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암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옵션이다.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이제 그래프 두 개는 뭐냐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을 했던 아이들과 부작용이 발생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어떤 수명을 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보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부작용이 발생했던 아이들이 치료 성적이 더 좋고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물론 항암 치료를 받고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은 보시기도 힘드시고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또 뭐 쉽게 부작용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더 치료 효과가 좋을 거예요라고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있는 만큼 치료에 대한 반응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서 넣어놨고 그 밑에는 이제 그 항암제의 용량을 10% 줄일 때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 발생률이 50%씩 줄어든다. 대규모 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 빈블라스틴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적용을 했을 때 연구 결과인데 그래서 조금만 용량 컨트롤을 해줘도 부작용 발생률은 확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넣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이 정식 유통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요약을 좀 출시를 해달라고 화이자르에 수도 없이 가서 쫄라봤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 좀 그 시장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아직은 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다시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특징이 표적이라는 말에서 이제 느낄 수 있듯이 효과가 있는 애는 확 효과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애는 아예 효과가 없습니다. 이 표적이 된 단백질이 일치가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몇 달 정도 뭐 한 달 만에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 처방을 하고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 사람은 표적 항암제가 한 200가지 정도가 있어요. 쓰이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몇 가지가 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에서 좀 안전력 평가도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약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암센터에서 내과 진료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람 약들은 또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사람 약들 같은 경우는 좀 이 제약회사에서 동물병원은 잘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항상 약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그러니까 3세대 항암제인 면역 치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면역 치료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없는데 얼마 전에 일단 그 유한양행에서 한 가지 면역 항암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유선 종양에서 수술 후에 쓸 수 있는 항암제인데 요거는 아직은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약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이 좀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올해나 내년쯤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더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외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마취를 해야 됩니다. 마취된 상태로 저렇게 테이블 위에 잠시 한 10분 정도 누워 있으면은 밖에서 방사선을 쏴가지고 그 종양을 괴사를 시키는 치료고요. 이 방사선 치료는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치적 그리고 완화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은 어려운데 근치적은 이제 완치에 가깝게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완화적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 치료를 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치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횟수가 굉장히 많거나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15번 이상 치료하게 되거나 한 번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방사선의 세기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화적 방사선 치료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선량을 한 뭐 5번 정도, 5번에서 6번 정도 치료를 해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 하지만 이 완화적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몇 개월 후에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암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암센터 기준으로 근치적 방사선 치료가 한 7,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완화적 방사선 치료가 한 2, 30% 정도를 케이스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랑은 조금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화적 방사선 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나라에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할 거면 하고 아닐 거면은 말고 좀 이런 기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완치가 될 것 같으면은 그래도 도전을 해보시겠다 결정을 하시는 반면에 좀 완화적 치료는 아직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완화적 치료가 이 그 방사선 치료가 수십 년 전부터 도입이 된 그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완화적 치료에 대한 것도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마지막에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세게 방사선을 조사해가지고 횟수를 한 3번에서 5번 정도로 20번 방사선 치료할 선량을 3번에서 5번으로 줄여서 짧은 기간에 치료를 한다라고 나온 거고요. 원래는 요 개발이 이제 그 사람 암에서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마취 횟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 방사선 치료기 세팅을 할 때 이 정의적 방사선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옵션들을 많이 세팅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3대 암 치료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치료는 조합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고요. 그중에 두 가지라도 같이 하면은 더 좋은 시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함께 하게 되면은 이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암의 중심부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술 같은 경우는 중심부는 떼어내기가 쉽거든요. 예, 변형부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거나 한 경우에 완치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도 시너지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수술도 시너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전신, 이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 큰 경우에는 암세포가 혈액을 떠돌아다니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좀 있는데, 그런 이제 떠돌아다니는 암세포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치료하면은 예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건강검진 중에 흔히 발견되는 그런 종양. 예. 그래서 이제 뭐 건강검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조직이 있다, 이상한 결절이 있다, 이상한 종양이 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놀라시면서 또 이제 가슴 철렁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래서 조금 그 중에서 흔히 발견이 되는 종양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예, 요 파트 제목은 제가 어쩌다 마주친 종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간입니다. 간은 초음파로 굉장히 또 최근에는 초음파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좀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간의 결절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결절들이 생기게 되고, 또 강아지들에서 흔한 뭐 쿠싱이라든지 이런 당뇨라든지 호르몬 질환 때문에 간에 결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에 이제 조그마한 결절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뭐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요거는 초음파로 뭐 한 달 있다 보시죠, 두 달 있다 보시죠,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예. 그래서 그렇고 다만 이 초음파를 봤을 때 요 왼쪽에 초음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안에 큰 동그라미가 있고 안에 다시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타겟 레전 관역 사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악성일 확률이 높은 그런 결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 레전이 있는 경우에는 뭐 바로 세치무빙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CT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좀 그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가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 무조건 이런 타겟 사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악성인 건 아니에요. 악성인 건 아니고 대형견이 이런 타겟 사인이 있을 때는 소형견이 타겟 사인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에 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암은 간에서 발생한 경우보다는 다른 장기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전이가 되었을 확률이 2.5배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간에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결절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른데 혹시 원발 암이 있지 않은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게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결정을 할 때 있어서 CT 촬영이 필수입니다. CT 촬영이 필수이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할 때 간 수치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간 수치는 이 간암에 있어서 특이적인 검사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많이 높다고 해서 더 나쁜 상황이고 또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암이 아니거나 아니면 암이 뭐 덜 나쁜 암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암 말기로 갈수록 혈액 검사 수치는 떨어져가지고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혈액 검사는 특이적인 검사가 아니고 CT 촬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CT 촬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간세포 간암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간세포 유래 암종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한 80% 정도가 매시브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위쪽에 이 그래프 보시면은 저 파란색 선이 간세포 유래의 간암에서 수술 후에 수명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거의 다 뭐 완치가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은 평균 기대 수명이 막 5년, 6년 정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5년, 6년이면은 뭐 대부분 다 완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면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요 과정에서 제가 가끔 보는 경우는 이 매시브한 타입, 즉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간암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대보면은 그냥 여기저기를 대봐도 다 간암만 보입니다. 워낙 크기가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를 대보고 간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치료 방법이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소견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은데 또 막상 이런 경우에 CT 찍어보면은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간암 수술이 출혈 위험성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이 출혈을 줄이면서 간암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예전보단 위험률이 훨씬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술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한 300일 정도 삽니다. 그럼 수술 성공적으로 잘 된 아이들은 한 1800일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CT 뭐 초음파상 좀 안 좋은 간 소견을 들으셨다 그래도 너무 섣불리 이제 호스피스로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CT를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넥사바라고 하는 요거는 사람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 치료제인데 요 넥사바라고 하는 약이 이 강아지들에서도 꽤 효과가 좋게 논문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되지 않더라도 요 약을 복용을 했을 때 거의 한 평균적인 수명이 한 500일 정도 되는 걸로 논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 약도 지금 뭐 꽤 많이 처방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간암 진행되다가 요 약 처방을 하면은 진행도 확 느려집니다. 이 약도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는 않고요. 효과가 있는 아이, 효과가 없는 아이 좀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써볼 수 있는 약들이 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치료에 좀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간세포 유래가 아닌 담관 유래라든지 아니면 혈관 육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또 확 좋지가 않으니까요. 이런 거는 좀 정확히 초반에 세치료빈 검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신입니다. 초음파 보다가 또 이제 부신이 커져 있다. 그래서 이게 종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호르몬 질환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들으시는 경우들 흔할 텐데요. 부신을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쪽이 같이 커져 있으면은 종양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PDH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푸싱. 이 부신이 커져가지고 호르몬을 과분비해가지고 밥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보고 막 배 나오고 이제 이런 푸싱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한쪽이 커져 있어도 그중에 그 한 연구에서 26마리 아이들을 한쪽에 부신이 커져 있는 경우에 부검을 해봤을 때 16마리는 양성이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는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장기고 이 호르몬이 과분비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생명 위협이 가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쿠싱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는 없다. 다만 뭐 쿠싱 때문에 뭐 당뇨합병증이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부신이 커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 좀 더 이제 추적 검사를 한다든지 추가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꼭 이 그 호르몬 검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싱을 검사를 해주는 부신 피질 호르몬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부신 수질 호르몬, 심장 뛰는 그 박동수라든지 혈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 그 메타네프린 검사라고 하든 최근엔 메타네프린 검사가 몇 년 전만 해도 되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좀 흔히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신 종양 이게 악성일 가능성이 높은 부신 종양이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신을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술 중의 사망률이 최대한 37%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15에서 37%면 굉장히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장기거든요. 그래서 치료 원칙은 이게 호르몬을 너무 과분비해가지고 아이의 삶의 질을 해치는 경우, 그러니까 부신이 한쪽만 커져 있는데 이 쿠싱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라는 경우에는 뭐 어떤 좀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 그 부신 종양이 근처에 있는 대정맥, 큰 혈관을 침범한 경우,
이 큰 혈관을 침범하게 돼서 요게 이 혈관에 눌리게 되면 갑자기 급사할 수가 있거든요. 복수가 차거나. 그래서 혈관 침범이 돼 있는 경우는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2.5cm 이상 커져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수술로 인해 가지고 합병증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최근에는 많이 하게 됩니다. 혈관을 침범하지 않은 부신종양의 경우에 수술 후에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0일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방사선 치료 후에 평균적인 수명이 한 1000일에서 한 1200일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방사선 치료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 N수, 대규모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가이드라인에 내서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좋다이긴 하지만 어떤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혈관 침범이 있는 부신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을 했을 때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막 일주일 정도로 굉장히 짧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 출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혈관 침범을 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혈관 침범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게 좋지만 수술이 좀 너무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심장입니다. 이제 심장 초음파도 요새 이제 뭐 검진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또 이 심장 종양이 진단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으로 레퍼 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신데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위치에 따른 특성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사진에 있는 심기저부 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대부분 양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두종 아이들, 뭐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불독이라든지 요런 아이들에서 특정 품종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요런 종양은 양성이기 때문에 발견됐다고 바로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심장 초음파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나 너무 빨리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위쪽 사진에 있는 경우는 이제 혈관육종이라고 하는 요거는 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인데 그 혈관육종은 가장 좀 저희가 겪을 수 있는 반려동물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 심장이 이제 좌심과 우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심에 이렇게 좀 디퓨즈하게 넓게 발생을 한 경우에는 혈관육종을 좀 강하게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요거를 또 확진해 줄 수 있는 혈액 검사, 혈액에서 트로포닌 I라고 하는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꽤 정확하게 좀 높아져 있는 경우에는 혈관 육종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좀 연구 결과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은 뭐 평균 수명이 뭐 일주일 이렇게밖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가 한 4달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4달이면 사실 성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부정맥 치료를 함께 했을 때 한 1년 정도로 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문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쪽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되지만 이 우심의 종양이 발견된 경우에는 혈관육종을 의심해야 되고 예후가 좋지 않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견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이 혈관육종 발생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폐입니다. 이제 폐에서 앞에서 제가 엑스레이 파트에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폐 엑스레이에서 발견이 되려면 한 1cm 정도, 뭐 7mm, 정확하게 7mm인데 1cm 정도 이상 커져야지 발견이 되고 이 시기는 이미 사기, 즉 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발성으로 이제 말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발견된 확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CT를 촬영을 하면 한 1, 2mm 이상 되는 그런 결절들도 다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암이 아니라 이제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이런 뭐 이제 시추라든지 아니면 불독이라든지 이런 단두종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폐의 골화, 이 뼈 조직 같은 게 자라나가지고 이런 양성 결절을 이제 검출이 되는 경우들이 검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CT를 찍는 경우에는 단순히 폐만 보자고 잘 찍진 않지만 다른 부위에 필요가 있어서 폐 CT를 찍었는데 이 CT에서 한 1, 2mm 되는 결절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치료를 서두르지 마시고 한 타임 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싶습니다. 그리고 폐에서는 이제 세치흡인 검사나 조직 검사로 이런 확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다시 한번 CT를 찍어보는 걸로 안내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폐에 좀 큰 이제 덩어리가 하나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폐 전이가 되기 전에 한 개의 종양을 제거를 했을 때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한 2년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요 수술을 해가지고 요 등급이 1등급으로 좀, 검사가 좋게 나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790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 3등급인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이제 평균 수명이 5일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만 있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최대한 빨리 수술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 수술을 할 때 많이 이제 그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폐활량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애 이렇게 잘 뛰어다니고 잘 노는데 폐를 이제 하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두 개를 제거하거나 했을 때 폐활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물론 폐활량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애들이 좀 더 쉽게 핵핵되고 좀 지치고 이런 게 느껴지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 폐는 여섯 군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섯 군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앞쪽 상대적으로 이제 머리 쪽에 있는 폐엽 같은 경우에는 떼어내도 별로 이제 폐활량에 영향을 주지가 않고요.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떼어내도 괜찮습니다. 최대 절반까지 떼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절반 이 세 개 엽을 떼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엽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뒤에도 삶의 질은 대부분 괜찮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이 너무 걱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 종양을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갑상선입니다. 이제 갑상선은 보통 어떤 검사하기 전에 어떤 신체 검사하다가 목에 이렇게 뭔가 이제 혹이 있거나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건 암은 암입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암이고 한데 사람도 왜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착한 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유가 갑상선암은 대부분 수명에 영향을 잘 끼치지 않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이제 여포성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를 진단을 받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진행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갑상선암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갑상선에 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과분비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고. 그리고 이 갑상선암이 커져가지고 뭐 숨쉬기를 힘들어한다든지 삼키기를 힘들어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그냥 정말 대부분이 멀쩡한 아이들이 갑자기 목에 뭔가 덩어리가 잡혀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이런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갑상선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냥 요거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그냥 방치된 경우에는 뭐 6개월 정도밖에 생존 기간이 되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꼭 즉각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해서 뗄 수 있으면 떼고요. 수술이 안 될 것 같은 경우, 수술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이 갑상선암이 침범을 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게 원칙이고 이제 수술 후에 2년 생존율이 한 70%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2년 후 생존율이 70%면은 굉장히 양호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였을 때 아이들의 중앙 생존 기간이 96주 정도라고 하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저자가 되게 강조를 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폐전이 보통 대부분의 암에서 폐 전이가 발견이 되면은 기대 수명 6개월 이하로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기암 판정을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근데 이 갑상선 암이 있는 아이들은 폐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어, 그 패전이가 없던 아이들의 치료 성적과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패전이가 있더라도 치료를 하면 된다. 이거든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하셔서 갑상선으로 암 진단이 돼도 치료를 뭐 좀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치료를 하는 게 추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갑상선 파트를 넣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팔라디아라고 하는 표적 항암 치료제의 효과가 15마리 중에 12마리가 이익이 있더라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가지고 또 이제 표적 항암 치료했을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제가 소개해드릴 암은 골육종입니다. 골육종을 대형견 키우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이제 상대적으로 소형견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이 골육종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어떤 동물병원에서 골육종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 후에 대처나 이런 치료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가장 앞쪽에 넣었고요. 골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뼈에서 발생한 암을 의미하고요. 조금 사진이 징그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넣어봤습니다. 예. 이제 대형견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고 75% 정도가 사지,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육종이 발생을 하는 원인은 이 유전자적인 것과 분자 생물학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수술,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십자인대에서 십자인대 끊어지면 티페로라고 하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그거를 넣어주는데, 그래서 요 플레이트를 넣고 수술을 한 부위에서 좀 상대적으로 골육종 발생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5.5년 후에 수술을 끝나고 5.5년 후에 골육종으로 이게 진행이 되더라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발생률이 그러니까 TPL로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수술을 받는데 그 아이들에서 그렇다고 뭐 유의미한 퍼센테이지로 요 수술한 부위에 나중에 골육종이 발생을 한다는 절대 아니고 그건 아닌데 수술한 부위가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뭔가 이 뼈의 구조가 좀 이상해진다라고 하면은 골육종을 의심해봐야 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30kg 이상의 대형견이 소형견 대비 발생할 확률이 60배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견 보호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그 암 중에 하나고요. 진단은 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로 쉽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요 엑스레이 사진이 골육종이 발생한 뼈의 사진인데 뼈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증식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다 골육종으로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를 하는 건 아니고 꼭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골육종이 아닌 다른 뼈 유래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이율이나 공격성이 높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불필요한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장기랑 다르게 이 뼈는 조직 검사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뼈를 채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뭐 간이라든지 뭐 이런 장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술이 까다롭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통증이 조금 더 발생하는 건 있지만 뭐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골육종이 무서운 게 패전이입니다. 진단할 때는 한 15% 정도의 아이들이 패전이가 같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폐전이가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네, 대부분이 패전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꼭 CT를 찍어서 패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각 이제 뼈별로 발생한 위치별로 치료 방법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테이블인데요. 그 표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치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단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을 해가지고 요게 더 다른 뼈로 침범이 되거나 아니면 폐전이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림브 스페어링 서저리, 그러니까 사지 구제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골육종이 발생한 뼈의 일부분만 제거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뼈 골육종에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지에서 골육종이 발생한 경우에 절단 수술만 했을 때는 아이들의 중앙 생존 기간은 4.5개월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단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함께 했을 때의 중앙 생존 기간은 479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지 보존 수술 같은 경우 오른쪽에 이제 엑스레이로 보이는 것처럼 골류 쪽에 있는 부위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어떤 뭐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그 맞춤 플레이트를 요거는 당연히 아이들마다 이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뼈의 굵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인쇄를 해야 됩니다. 3D 프린팅을 해서 저기에 이 가운데 뼈를 이제 대체해주는 그런 수술을 그런 수술을 의미하고요. 다만 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합병증 발생률 한 70%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가벼운 어느 정도 약물로 컨트롤이 될 정도로 재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절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재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보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같이 했을 때의 평균 생존 기간은 11.7개월, 1년 정도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지 절단 수술과 사지 보존 수술 두 가지를 저희가 옵션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 생존 기간은 비슷하다. 하지만 합병증 발생률이 사지 보존 수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게 맞다 아니다는 아니에요. 이게 뭐 관점에 따라 다른 게 어쨌든 합병증이 발생을 해가지고 재수술이나 다시 절단을 해야 될 경우가 3분의 1이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니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리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 또는 수의사분도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보호자님이나 어떤 수의사분은 성적이 비슷하면 뭐하러 이제 합병증 발생률을 높이냐. 예. 그래서 절단 수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수의사 선생님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84% 정도가 파행이 개선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파하는 것들이 개선이 되고 걷는 것도 괜찮아지고 해서 성적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치료 효과의 지속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게 뭐 한 6개월이 지나서 아니면 1년이 지나서 골절이 될 확률이 40%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골절이 되면은 그때는 절단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는 중앙생존 기간 한 233일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유선 종양입니다. 유선 종양은 그 나이가 든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아이들에서 뭐 발생률이 한 50에서 70%. 그러니까 이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50에서 70%가 발생한다가 아니라 예, 그 유선 종양이 발생한 아이들의 한 70% 정도는 중성화를 하지 않은 뭐 노령 아이들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성화를 빨리 하면 할수록 그 발생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뭐 흔히 알고는 계실 거예요. 흔히 알고는 계실 거고 이 유선 종양은 특징이 이건 사람하고도 조금 차이는 있는데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양성 종양으로 발생을 했다가 이게 수술하지 않고 방치되면은 한 평균적으로 한 2년쯤 있다가 양성 종양 한 8살 정도, 악성 종양 한 10살 정도 2년쯤 있다가 이게 악성으로 변질이 돼 가지고 암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양성 종양일 때 수술을 하면은 그냥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으로 갔다 하더라도 크기가 크기 전에, 요 크기 컷오프를 3cm로 잡는데 3cm 되기 전에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완치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이제 병원들 이제 뭔가 유선에 결절이 보여가지고 결절이 만져져가지고 병원을 가셨을 때 어떤 병원에서 특히 이제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CT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을 거고 또 2차 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CT를 말씀 안 드리는 병원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유선 종양에서 CT를 찍어야 되냐, 찍지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고 다만 당연히 CT를 찍어가지고 혹시 엑스레이상 확인되지 않는 패전이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요 이제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스테이지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수거든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 말기일수록 당연히 더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패전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CT를 찍었더니 패전이가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남은 생존 기간이 길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또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CT를 찍는 게 더 좋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선종양 수술은 무조건적으로 수술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이게 아까 제가 3cm 말씀을 드렸잖아요. 3cm 이상으로 커져 있는 유선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보조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입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그 항암 치료를 뭐 단순히 그냥 소형제만 복용을 해서 치료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3주에 한 번씩 그런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한 데이터들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아이들의 뭐 컨디션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상황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에 좀 굉장히 징그러운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넣었습니다. 이제 IMC라고 해요. IMC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염증성 유선 종양입니다. 염증성 유선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은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피부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나서 피부가 붓질 않아요. 그래서 수술하면 오히려 더 아이의 어떤 생존 기간을 더 단축시켜버리는 그런 가장 의료진도 제일 걱정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염증성 유선 종양이라고 하는 게 딱 뭐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 CT를 찍는다거나 해가지고 진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듯이 유관 검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빨갛고 딱딱하고 열나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 아이는 염증성 유선 종양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선 종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염증성 유선 종양 같은 경우는 치료를 굉장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징그럽지만 제가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고양입니다. 뭐 고양이 보호자님께서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고양이 같이 키우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는데 고양이에서 유선종양은 강아지보다 훨씬 덜 발생합니다. 덜 발생하는데 대신에 발생하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진행이. 예. 최대한 95%까지 악성을 보고 전이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시간도 몇 달 만에 그냥 확확 전이가 진행이 될 정도로 공격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는 이 피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이왕 수술할 거 조그만한 거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양쪽의 유선을 다 절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수명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강아지들은 양쪽을 다 유선을 절제를 한꺼번에 하면은 숨쉬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고양이는 거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수술할 때 그냥 양쪽을 다 절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암 치료가 또 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은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경우는 그만큼 악성도가 높은 진행이 빠른 아이들에서 항암 치료는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피부에 발생하는 비만세포종입니다. 비만세포종은 피부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21%를 차지하고 가장 흔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만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헤파린과 히스타민 같은 히스타민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과립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세포종은 크기가 크지 않아도 갑자기 이 과립들이 확 방출이 되면서 갑자기 위궤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쇼크를 일으킨다든지 막 미친 듯이 가려워한다든지 이런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종 특이성이 있어요. 품종별로 뭐 특정 품종에서는 좀 예후가 좋고 특정 품종에서는 예후가 안 좋고 이런 이제 품종 특이성이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이 세치무빙 검사 그 이제 세포를 주사바늘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사진인데 90% 이상 진단이 가능합니다. 세포 안에 과립들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뭔가 종양이 있으면은 꼭 세치무빙 검사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대형견 같은 경우는 또 비만세포종 이 상대적으로 좀 발생률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비만세포종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과립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사진처럼 갑자기 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걸 데리어스 사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빨간식으로 빨갛게 이렇게 뭐 이거 출혈이거든요, 일종의. 출혈이 발생한 어, 했다가 또 오늘 보면 또 멀쩡해요. 그냥 조그마한 그냥 결절만 있고. 요런 게 있을 때는 비만세포종을 의심을 해가지고 병원 가셔가지고 세층흡입 검사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히스타민 같은 경우가 위장관의 궤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갑자기 좀 피부에 조그마한 결절이 생겼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토를 하더라.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은 또 이것도 이런 비만세포종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세포종 치료는 간단합니다. 종양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3cm 더 넓게, 3cm 더 넓게 완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되었고 등급이 높지 않으면 뭐 1등급이나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치료 종료를 하고 추적 관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완전 절제가 되지 않았으면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주변에 이제 그 비만세포종들을 사멸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고등급이 나오면은 이제 뭐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항암 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3cm를 넓게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종양 그래도 한 1cm 정도 되면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종양은 1cm인데 거기에서 3cm 넓게 원을 그리면은 뭐 이게 6cm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때로는 그렇게 다 그 넓게 마진을 줄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수술할 때 방사선 치료를 계획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팔라디아라고 하는 약, 요 약이 처음에 이 비만세포종을 타겟팅해서 나온 약이고, 요 그 비만세포종에서 꽤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팔라디아가 듣지 않는 경우에는 마시벳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적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게 그 비만세포종에서 항암 치료했을 때의 이제 성적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ORR. 그래서 이제 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볼 확률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토세라닙이 아까 그 팔라디아의 성분명이거든요. 그 팔라디아랑 빈블라스틴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썼을 때 한 71% 정도 아이들의 효과는 되더라. 근데 빈블라스틴이 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요 이제 팔라디아하고 아니면은 뭐 팔라디아의 스테로이드 정도를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효과를 꽤 보기는 볼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비만세포종에서 다행인 거는 저등급인 경우가 75%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저등급인 경우에는 수술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나면은 그렇게 치료 종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는 고등급이기 때문에 이건 조직 검사에서 고등급이라고 진단이 나오면은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바로 계획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저등급인 경우에는 수술만 잘 됐으면은 예후가 괜찮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세포종의 특성상 할 수 있는 검사가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AGNOR 검사라든지 아니면 카이67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 검사는 옵션이에요. 가장 그 아이들의 예후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등급이고요. 등급하고 위치, 어떤 뭐 점막에 발생을 한 경우, 뭐 구강이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그 내장이라든지 이런데 발생한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는데 요 두 가지가 좀 많이 연관이 있고요. 어떤 그런 뭐 AGNOR, 카이67 이런 검사를 이제 하면은 좋아요. 하면은 그게 높을수록 더 공격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검사가 가격이 꽤 비쌉니다. 뭐 몇십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검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암센터에 일하면서 이제 많이 보는 게 너무 이제 진단하는데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치료하는데 좀 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제 검사들은 뭐 이제 등급 판정만 잘 나오면 검사에서 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거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보호자분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료 옵션이 다양합니다. 좀 하나만 치료할 수도 있고 뭐 세 가지를 다 치료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은 꼭 그냥
뭐 담당 수의사분한테 그 생각하시는 예산을 그냥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지나면 대충 이제 치료 계획 옵션이 뭐 A, B, C 이렇게가 나오게 될 거고 수의사도 그런 예산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치료 옵션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보호자님들은 아직 우리나라 문화가 뭐 좀 이렇게 진료실에서 비용 얘기하는 거를 보호자님도 불편해하시고 또 수의사도 불편한 경우도 많고 그런 얘기 또 저희가 또 섣불리 꺼냈다가 또 좀 기분 상해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초기에 암이라고 하는 건 너무 치료 다른 질환과 다른 게 치료 옵션이 다양하고 또 대부분 응급은 아니거든요. 응급은 아니고 치료 계획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냥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비용 안에서는 요러요러한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그걸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뭐 요 정도 만약 비용이 괜찮으시면은 요 치료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비만 세포종이 아까 유전종양과는 반대로 대부분 양성입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에 고양이가 비만 세포종이 생기면은 이런 경우에는 비정형 비만 세포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치료 안 해도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정형 비만 세포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양이는 비만 세포종이 있어도 좀 예후를 기대해 볼 만하고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들도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림프종입니다. 이제 뭐 대형견 아이들 림프종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시고 소식 많이 들으시고 하실 텐데 림프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의 한 일종이 종양화가 된 겁니다. 그 림프종, 림포마, 영어로 하면 림포마 이제 같은 말인데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1, 2, 3, 4, 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게 밖에서 만질 수 있는 림프절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턱밑 림프절, 뭐 겨드랑이 림프절, 그다음에 뭐 사타구니 림프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런데 좀 뭔가 부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병원 가셔가지고 어, 세심흡입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런 데가 커져 있으면 대부분 림프종이고 때로는 다른 데 발생한 암이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림프종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분류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다발성, 여기저기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경우 다발성 림프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나 소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소화기 림프종, 뭐 종격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흉부 안에 있는 특정 구조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종격동 림프종, 그다음에 피부에서 또 림프종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다발성 림프종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순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림프종은 온몸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뼈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다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등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고등급, 중등급, 저등급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최근에 저등급 림프종이 굉장히 많이 좀 각광을 받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고등급이 많습니다. 림프종은 진행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은 다 다발성의 고등급 림프종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고등급 림프종은 항암 치료를 하면은 한 8, 90% 정도는 완치가 됩니다. 다 좋아져요. 하지만 대부분 한 6, 7개월 있다가 재발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의 벽이라고 하는데 몇십 년째 평균 생존 기간 1년 이상을 높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 성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 오염이랑 관련된 대표적인 암이 림프종인데 최근에 림프종에 대한 이 항암 치료 반응과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환경 오염의 영향이다라고 그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의 반응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생존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중등급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저등급은 인돌런트 림포마라고 하는 인돌런트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뭐 게으른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돌런트 림포마, 저등급 림프종 이렇게 하는데 이 저등급 림프종은 뭐 이제 종양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치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당연히 그래도 좀 이 보존적 항암 치료, 보존적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의 삶의 질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암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클로람부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런 약들이 주로 쓰이가 되는데 이런 약으로만 뭐 해도 뭐 수명에 큰 영향 없이 잘 지내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 이제 동영상 보시면은 요 아이는 혀끝 쪽에 림프종이 발생을 했던 말티즈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이제 그 목에 림프절이 같이 커져가지고 그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때문에 저희 병원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진료를 볼 때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보니까 그 1년 전에 있었대요. 1년 전부터 목이 부어 있었고 혀끝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면은 이게 만약 고등급 림프종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이게 별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등급 림프종인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유세포 분석이라고 하는 검사를 진행을 했고 거의 저등급 림프종 진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4, 5년째 뭐 초기 한 몇 달 정도는 스테로이드를 좀 먹었었는데 지금 약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림프종을 진단을 하는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그 림프종도 이 혈액계 암이기 때문에 이 세치모빈 검사를 했을 때 90% 이상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세치모빈 검사로 진단하고 바로 엑스레이 초음파나 뭐 이런 거 보고 바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 그 이제 저등급, 중등급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게 대세이긴 합니다. 이 중에서도 플로사이토메트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세포 분석인데요. 유세포 분석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또 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그래도 꽤 정확하게 한 8, 90% 정도 확률로 저등급 림프종을 감별을 해주거든요. 저 플로사이토메트리는 우리나라에서 되는 기관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그 유세포 분석은 살아있는 세포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포를 하자마자 24시간 이내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기관은 뭐 당연히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서울대하고 이제 인프리 모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는 진짜 뭐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땡 하자마자 바로 KTX 실어 보내 막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그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경상대학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내과실에 이게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검사를 할 때 퀵으로 바로 경상대 싸가지고 검사를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림프종을 항암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약제를 섞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호자님께서 너무 스케줄이 바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약제만 선택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한 60에서 한 90%까지 반응률이 있다 정도 해서 이 수의학 교과서에서도 림프종 같은 경우는 진단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보호자님을 항암 치료를 설득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항암 치료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림프종은 그런 이제 이게 교과서에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이제 그 콜리 아이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 그 콜리 계열 아이들은 MDR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그 특정 MDR1 돌연변이가 있는 아이들은 항암 치료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예, 간 기능 바로 그냥 엄청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또 콜리 계열 아이들이 그 셔틀랜드 10동 아이들 포함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또 림프종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요. 좀 있는 편인데 진단하고 항암 치료하기 전에 꼭 그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야 된다. 예, 라는 거. 이거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에 림프종이 발생해가지고 장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기장에 국한된 림프종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게 전이가 아직 안 돼. 1기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회복을 시킬 수도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방광암입니다. 방광암도 이게 그 초음파가 워낙 활성화되고 초음파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건강검진하는 도중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 방광의 구조를 제가 가운데 이 그림에 넣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내려와서 방광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암컷 사진이고, 수컷 같은 경우는 요도가 더 훨씬 더 길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 방광의 꼬리 쪽 부분. 네.
방광의 꼬리 쪽 부분은 삼각부라고 하고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저기를 삼각부라고 하는데 삼각부의 대부분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삼각부는 보시는 것처럼 요관과 요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증상,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졌는데 막혀서 방광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콩팥기는 금방 소실되거든요. 그리고 요도가 막혀가지고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게 24시간 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2시간이 지나면은 콩팥 기능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60% 정도가 전이가 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폐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진단하기가 꽤나 까다로웠어요. 예, 소변을 채취를 하더라도 이 방광염이 있는 경우와 방광암이 있는 경우에 세포 그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한데 이제 최근엔 되게 좋은 검사 중에 하나 나온 게 그 소변을 통해서 돌연변이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브라프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게 나와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또 미국에 보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대에 세팅이 돼가지고 건대에서 이 검사를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을 받아주면 보내면 되는데 이게 돌연변이 양성이 나오면은 방광암이 맞다 확진할 수가 있고 음성이 나오면은 80% 정도의 확률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정확도가 높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이 내시경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예, 이 방광경을 통해 가지고 내시경이 진입을 해서 이 오른쪽 사진처럼 방광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모양 확인하고 요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고 뭐 그에 필요 이제 추가적인 예, 검사를 할 수 있는 툴도 많이 생겨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방광암 같은 경우는 진단받고 나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한 3개월. 예, 그다음에 소염제 약물 복용했을 때가 6개월. 그다음에 수술은 과거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시술이었었어요. 수술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삼각부가 아닌 위치에 발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수술을 해주는 게 아이한테 생존기간 연장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뭐 9개월에서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수술도 최근에는 좀 시도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했을 때는 뭐한 5개월에서 11개월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방광경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레이저가 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광경으로 종양 확인하고 레이저가 들어가서 그 주변 이제 종양을 이렇게 태워주는 그런 시술을 했을 때가 410일 정도로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고 네, 저희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1년에서 한 2년 정도까지 보고 있고, 근치적 방사선 치료, 20번 방사선 치료했을 때가 654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연부조직 육종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일단 이 종양 그 강론에서는. 연부조직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합조직,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뼈, 근육 이런 식으로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이제 조직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런 조직 중에서 연부조직이라고 하는 특정 그 조직에서 암이 진행이 된 경우를 연부조직 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부조직 육종은 딱 한 종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지방유래, 섬유질유래, 뭐 신경유래, 뭐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요 육종 계열 같은 경우는 골육종도 이제 육종 계열인데 세치무빙 검사했을 때 정확도가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부조직 육종은 꼭 생검을 해가지고 예, 생검을 해서 등급을 평가하고 치료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 생검 자체도 이 정확도가 다른 종양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저평가될 확률이 29%, 고평가될 확률이 12%. 그래서 꼭 그 검사에서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등급이 조직 검사에서 2등급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봐가지고 이게 뭐 수의사가 3등급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1등급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종양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사진이 그 저현재 연부조직 6종 사례거든요. 그래서 영구조직 육종도 사실 치료는 단순합니다. 이것도 3cm 넓게 아까 그 제가 그 비만 세포 종에서와 마찬가지로 3cm 넓게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를 해서 완전히 절제가 되었고 저등급이면은 그냥 치료 종료를 하면 되고요. 이게 고등급이면은 항암 치료를 곁들이면 되고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은 이제 다리에 발생한 연부조직 육종인데 저 그 연부조직 육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3cm 넓게 절제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다리를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된 데까지 절제를 하고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부조직 육종 중에서 고양이 주사 부위 육종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이제 그런 분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거 이제 고양이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고양이는 접종을 하게 되면은 만 마리 중에서 한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가 이 접종한 부위에 이 그 육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연부조직 육종과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에요. 공격적인 암이고 전이가 잘 되진 않지만 굉장히 빨리 커지고 주변 장기에 잘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러니까 고양이 주사 부위 육종 같은 경우는 아까 연부조직 육종은 3cm 넓게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주사부 육종 5cm 더 넓게 수술해야 되고, 그리고 5cm 넓게 수술하게 되면 고양이는 또 굉장히 자그맣잖아요. 그래서 5cm 넓게 수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도 이제 그 목 쪽에 주사부 육종이 발생이 됐던 아이고, 이 아이도 이제 그 CT를 찍으면서 그때 좀 기도가 찢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던 터라서 보호자님께서 아, 이거 치료 못하겠다. 또 그 마취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계시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수술 받으시러 오셨던 아이인데요. 어, 당연히 5cm 넓게 수술을 하려면은 이 근육을 꽤 많이 절제를 하게 되면서 아이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저희 보호자님도 그냥 되는 데까지 최대한 절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방사선 치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던 케이스였고 지금은 치료돼가지고 그 잘 지내다가 한 4년 정도 이 수술 받고 4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넜던 아이인데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접종을 할 때 다리에 접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보다는. 그 이유는 다리에 접종을 했을 때 이 육종이 발생을 하면은 절단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앞으로 이 수의학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한 자료들이고요. 먼저 첫 번째는 맞춤의학입니다. 맞춤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별로 약을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암이다 하더라도 그 암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A라는 아이한테는 뭐 팔라디아를 주고 B라는 아이한테는 뭐 넥사바를 주고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에서는 꽤 많이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전자 분석인데 이제 NGS라고 하는 이 암세포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이제는 한 100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와. 예전에는 뭐 이게 뭐 저희 임상 시작할 때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게 한 100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지금 요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이 항암제가 맞겠다 아니면 이 치료가 맞겠다를 먼저 이제 선별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고요. 사람에서는 요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완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완치율이 많이 올라갔고 요새는 뭐 유방암도 사람 유방암도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항암제를 맞춰서 가지고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서 90% 이상으로 완치율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아지, 고양이에서도 꽤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좋은 성적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항암제가 필요한 경우에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 이런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런 면역 상체 검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요 표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병원에서 2등급 폐암으로 수술을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이제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이제 브라카2라고 하는 유전자와 ERBB2라고 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확인이 되어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약을 써서 지금 3개월 정도 약 쓰고 지금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암 되게 컸었거든요. 잘 지내고 있고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재발하면 쓸 항암제의 플랜 B까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요 앞에랑 연결이 된 얘기지만 두 번째는 이제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 항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분비를 해가지고 어떤 뭐 외부 침입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암세포에 항체를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약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에서는 굉장히 많이 빨리 개발이 되고 있고 동물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요 약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또는 항암제 또는 뭐 모든 약들이 그렇지만 사람 약이에요. 예.
사람 약에서 사람 약으로 출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강아지들 안전력 평가해가지고 효과 있다는 거 이제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확인되면 그러고 약 처방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항체 치료제는 종 특이성이 있습니다. 사람 항체 치료제를 저희가 강아지들에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또 항체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도 좀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도입이 잘 안 됩니다. 네. 이게 100%그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이 필요한 약이 있으면은 이게 꼭 그 미국 내에서 검사가 되지 않더라도 해외 검사 결과를 가지고 1년 동안 그 약을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어요. 제도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외국에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또 검사하고 막 이 플로우를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막 1년, 2년 걸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가 좀 풀어보려고 지금 좀 그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약사법이나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그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약,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약 두 가지가 림포마에서 쓸 수 있는 항체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폭넓게 쓸 수 있는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두 가지가 사람에서는 정말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사람에서는 사람 림프종이나 백혈병이 있으면 예전에는 이제 뭐 골수 이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카티셀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치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했어야 됐는데 이 CD20 항체 치료제라고 리투시맙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이 되면서 거의 완치율이 80% 90%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부작용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 이게 곧 나올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저희 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걸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수월할 거고요. 이 그 항체 치료제는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수입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이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면역감염 억제제도 곧 이제 출시가 지금 미국에서는 조건부호가 나가지고 출시가 됐는데 요약도 좀 최대한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소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화치료입니다. 앞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완화치료가 좀 적다, 퍼센테이지 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삶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기라도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완화치료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호스피스로 결정이 되는 순간 병원에 그냥 발길을 뚝 끊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호스피스는 절대 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치료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병원 와서 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거 자체가 애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어 이제 저희가 제 앞에 이제 최건호 과장님이 저기 강의를 해주셨지만 또 서울대하고 경북대 마취통증의학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요 마취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약도 예전에 못 쓰던 거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뭐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는 절대 포기가 아니다. 병원에 오히려 더 자주 오셔가지고 필요한 검사와 약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뭐 이제 수의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그 인공지능에서 이 추론 기능이 좋아지면서 저희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 왼쪽에 요것도 제가 어떤 아이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치료 계획하고 근거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받은 표인데 이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수의사를 잘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만 뭐그 아직은 좀 이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검색하시고 너무 그 저기 결과를 100% 신뢰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 수의사랑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알파폴드 3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작년에 노벨상 받은 그런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암세포 유전 정보를 넣어주면 이거를 3D로 재구성을 해주거든요. 네, 요게 되고 나면 그 뒤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 항암제에 대한 예측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아직은 조금 동물에서 시기상조고 앞으로는 뭐 몇 년 안에는 충분히 그게 상용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한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 주신 것들, 그것들 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니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네, 항산화제나, 체온보호자님이시네요. 항산화제나 후코이단 등 영양제를 급여하면 종양을 예방할 수 있나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드리자면 노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항산화제는 몸에 있는, 이제 암에서 항산화제가 쓰이는 경우는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부터 공격당하는 거를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후코이다는 이제 암 말기 환자들에서 삶의 질을 좀 올려주는 정도의 영양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암이 있어가지고 그 암 때문에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항산화제나 후코이다는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게 선제적으로 이걸 쓴다고 종양을 예방할 수 있지는 않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꼬야는 6살 된 레브라도르 리트리버입니다. 작년에 허벅지 부위에서 지방종이 있었고 올해도 지방종이 생겼다. 지방종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으면 악성종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후코이단 얘기하고 요거 답드리자면은 지방종은 양성 지방종 같은 경우는 이게 둔다고 그래가지고 악성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지방종이 생길 때 지방종은 세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보는 말랑말랑하고 이 근막이나 복막에 붙어 있지 않고 잘 움직이는 이렇게 네. 잘 움직이는 그런 이제 양성 지방종이 있고 침습성 지방종이 있습니다. 이 침습성 지방종은 근육으로 침범을 합니다. 요거는 전이가 되거나 하진 않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건 방사선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종이 있는데 세포 검사를 했어도 지방종인데 이게 근육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침습성 지방종을 의심을 하고 요건 CT를 찍어가지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 육종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연부조직 육종의 한 종류인데 지방이 악성암이 됐을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이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해지는 거지 둔다고 이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코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양의 효과가 있을 때는 암 말기 상태에서 삶의 질이 떨어질 때 그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오메가3 유산균 관절 영양제 급여 중인데 추가 급여를 해줘야 될지 일단 종양에 대해서 제가 한정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종양에 도움이 되는 건 영양제는 유산균밖에 없습니다. 유산균만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와 있고 이제 다른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삶의 질 올려주고 그 정도 효과만 있고 다른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밝혀져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라는 리트리버가 암에 잘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시려면은 한 4살 이상부터는 좋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예. 그리고 8살 이후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이 추천이 됩니다. 이게 강아지가 당연히 사람보다 더 노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노화 속도가 확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8살 이상이 되면은 이 노화 속도가 사람에 비해서 7배가 빠릅니다. 7배. 7배가 빠르기 때문에 8살 이상의 아이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사람에서는 거의 4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실제로 암세포 키워봐도 거의 7배 빨리 자랍니다. 사람 암세포. 그리고 건강검진할 때, 이제 좋은 항목은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기본적인 혈액검사. 네. 나이가 좀 있는 경우는 혈액검사 항목을 좀 더 추가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항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주 하시는 게 더 좋다. 요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1살 된 골뱅이가 비장의 종양이 보이는데 절제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물 치료를 할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비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비장은 혹이 굉장히 잘생깁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리트리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트리버뿐 아니라 대형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장에 혹이 있을 때 60%의 아이가 악성이고요. 그중에 60%의 경우가 혈관 입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40% 정도가 혈관 입종이고 혈관 입종은 진짜 위험한 암이거든요. 가장 극악의 그걸 끼친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세포 검사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40%의 확률로 양성이고 60%의 확률로 악성이고 또 그 60% 중에 40%의 확률로 정말 정말 골치가 아픈 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 검사를 해가지고 그 세포를 한번 보고 나서 치료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절대 그냥 뭐 혹이 있다고 비장을 바로 떼거나 하는 게 추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장 종양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해서 도움이 될 건 없을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혈관 육종인지 아니면 혈관 육종 아닌 암인지 뭐 진단을 하고 나서 맞춰서 약을 써야 되고 네, 합니다. 리트리버 2살 제리와 사모예드 1살 둘이. 리트리버가 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거는 이유는 그 저기 유전자적인 문제예요. 유전자적인 문제고 리트리버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리트리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림프종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림프종이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이제 저희 암센터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 애들이 많이 와요. 뭐 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도 3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리트러버 아이들 가장 많이 오는 암은 그 림프종입니다. 림프종이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만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중성화술 시키시는 거, 그다음에 간접 흡연 안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 진단하시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를 저희가 찍어도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 저기 그 건강검진을 자주 하시는 게 좋고 스스로 좀 진단하시기에는 좀 힘든 경우들이 많다. 라고 하시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혈액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가 현실적으로 그 암을 검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뭐 검진을 위해서 CT를 찍는 경우는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 가슴 양쪽 허벅지 쪽에 종양 수술을 시키셨고 어, 지금은 아래 속눈썹 밑에 약간 볼록한 게 보여서 병원 다녀왔는데 다음 달에 크기를 재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아래 속눈썹 밑에 눈 밑에 이런 게 불룩 튀어나온 데서 그게 종양이나 암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이제 종양 제거하고 나서 물이 차는 경우는 이제 그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안에 사강, 그래서 이제 이 그 죽은 공간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물 자주 찹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니까 그것도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작을 때 제거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작을 때. 그 예후에도 좋고 수술도 쉽고 애도 덜 아프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을 때 수술하고 커질 때 수술하고 이거보다는 일단 세치무빙 검사라도 해서 이 암세포 또는 종양세포를 확인을 하고 나서 술력을 결정하시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암이면은 빨리 수술을 작을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디에 암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데 특히 뭐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게 피부나 이런 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피부암이 다른 피부에 전이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비만세포종 같은 경우가 17%인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암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여긴 비만세포종인데 여긴 피부 림프마라든지 그런 거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 지방종양을 제거하고 금방 회복을 했었는데 다시 지방종으로 보이는 작은 멍울이 또 보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방종이 아니라 암이 발견된다면 몇 살까지 수술과 치료를 권하시는지 궁금하다. 이게 그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했던 애 중에 가장 나이 많았던 애가 21살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24살, 지금 24살 됐을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이보다도 그 아이 컨디션 아니면 지병 이런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마취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아이들이 12살 이상 넘어가면은 마취 위험률이 더 그 4배 높아진다라고 하는 통계는 정확히 있어요. 근데 그게 0.1%에서 0.4%가 되는 거지 뭐 이게 뭐 10%에서 4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의사 선생님 상담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고 지방종은에 두셔도 됩니다. 애가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두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그게 뭐 너무 커져가지고 애가 아파한다든지 아니면 걷는데 뭐 통증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추천드리고요. 네. 혹시 강아지도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검사해보니까 대장암이었더라.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장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단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 냄새가 안 좋아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방귀 냄새 안 좋아지는 거는 뭔가 소화에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 검사 요거를
두 살이면은 지금 뭐 당장 뭐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한 4살쯤 되면 그때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트리버 아이들은 어릴 때 뭐 암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종양 예방 습관은 뭐 이제 뚱뚱하지 않는 거, 예, 뚱뚱하지 않는 거, 그거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암이 의심될 때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제가 리트리버 아이들은 그 림프종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만지실 수 있는 데가 이제 목이에요. 목. 이런 데 갑자기 혹 있으면은 그때 이제 병원 가보시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방종이 생겼는데 지방종을 제거하면 오줌이 또 쓸리거나 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뒷발, 발가락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지방종은 제거해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게 발가락 쪽이면 이거 만약에 커지면은 좀 통증 일으킬 확률은 있거든요. 신경 누르거나 하면서. 그래서 커지지 않으면 일단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커지면은 수술시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악성 종양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방종은. 네. 하랑이 보호자님, 작년부터 눈에 띄게 사마귀와 지방종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다. 진단 아직이다라고 하는 건데, 건강검진실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 검사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마귀랑 이제 지방종은 다르죠. 지방종은 말랑말랑하게 지방이 이제 커지는 거라서 그런 거고, 사마귀는 대부분 우리가 사마귀라고 칭하는 거는 사람이랑 조금 달라요. 사람은 이제 그 폭스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거고, 그 동물들은 이제 피지샘종이라고 그래가지고 피지샘이 종양화가 돼가지고 생긴 건데, 그건 대부분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피지샘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게 나왔어요. 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쓰는데 CO2 레이저하고 뭐 얼리는 거. 그래서 마취 없이 그냥 마취 크림 좀 바른 다음에 얼리거나 CO2 레이저로 이렇게 지지고 나면 좀 더 똑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애가 뭐 피지샘종인데 전혀 뭐 지네들 불편함 없다라고 하면 두셔도 되고요. 만약 그게 좀 터지거나 가끔씩 터져서 좀 애가 계속 핥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고시술 정도. 뭐 비용도 비싸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방종의 경우 악성으로 발전하면 이제 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방종을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셨을 때 이렇게 안에 있는 막이랑 떨어져서 이렇게 이게 흔들 때 잘 흔들린다라고 하면 대부분 괜찮은 거고요. 근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잘 안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치문성 림프종이나 아니면 림프 육종, 아니 그 저기 지방 육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병원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환경, 필수로 갖춰야 되는 환경 등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대형견이 뭐 상대적으로 좀 노화가 빠른 거는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막거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사람 쪽에서도 계속 이제 결과 나오는 게 막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건강에 더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아지도 뭐 막 사람 음식이나 단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확실히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피지낭종, 지방종이 생기는 이유, 지방종과 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흔히들 더 커지는지 좀 지켜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이유는 지방낭종하고 지방종이 생기는 이유는 피지낭종하고 지방종이 생기는 이유는 딱히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는 않고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생기는 거고 암도 그냥 생기는 거고요. 암도 그냥 생기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어떤 뭐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일단 뭔가 그런 게 보이면은 최소한 이 세포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혹시 뭐 비만세포종이나 이런 거는 작을 때 수술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지방종 그냥 지방종하고 피지샘종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지켜보셔도 된다. 그게 정말 맞다라고 하면은. 림프종 앓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나 보네요. 항암 치료할 때 먹는 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탄수화물 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제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단 거를 안 먹어야 된다. 단 거, 슈가. 그 이유가 이제 사람은 폐암이 많고 이 폐암 세포를 쥐한테 이식을 해서 한 쥐들한테는 마우스들한테는 단 거를 먹이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몇백 마리의 마우스한테는 단 걸 안 먹이고 했더니 진행이 확 빠르더라. 단 거를 먹는 애들이. 그래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게 사람이 암 걸리면 단 거 먹으면 안 된다인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수양적 연구에서도 입증이 됐고.
근데 아직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런 게 막 밝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사람에서 그 연구가 됐던 암이 비소세포암이라고 하는 특정 암인데 동물에서는 그 비소세포암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만 이제 강아지들도 그런 이제 단 거를 먹으면 당연히 암이 있는 아이가 단 거 먹으면 안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는 금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거는 맞는 거고. 이제 탄수화물을 어떻게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탄수화물의 소스가 이제 사료는 대부분 옥수수잖아요. 옥수수보다 뭐 다른 뭐 현미나 아니면 뭐 그레인 프리 뭐 이런 게 좋은지 이런 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암이랑 싸우는 것들은 단백질이에요. 예. 단백질 영양소가 암이랑 싸우는 역할을 확실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단백 음식을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암이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암세포가 막 갖다가 막 써버리거든요. 에너지를. 그래서 칼로리도 잘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저는 극단적으로 너무 살 빠진 애들은 뭐 그냥 뭐 그 돼지 지방 좀 섞어가지고 사료 같이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 단백질,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 슈가, 단 거, 당.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발톱을 잘못 잘라서 피가 났습니다. 발톱에 새 살이 돋지 않고 두세 달 동안 발톱 겉면만 자라 속도 강제처럼 돼서 시험에 병원을 방문했다. 종양이 있을 확률. 여기서 얘기하는 종양은 만약 그게 종양이다 하더라도 악성은 아닐 거예요. 예, 발톱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경우는 저도 한 번도 못 봤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 양성 종양 중에서 또 이건 피부과형이라서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속 안 자라고 겉에만 이렇게 계속 자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잘 잘라주고 관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가면역 질환이나 세균 감염을 가능성 제가 보기엔 그렇게 또 확률은 낮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축동에 문제가 있다 빛을 비추어 보았을 때 축소가 반만큼만 된다라고 하는데 뇌종양이 있으면 동공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동공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뇌종양을 의심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 축동이 좀 덜 되는 경우는 보통 눈 안에 망막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포도막염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눈 검사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슬립 검사라든지 망막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눈 쪽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대부분 진단받는 포도막염, 축동이 좀 느리게 되거나 아니 좀 천천히 좀 일부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포도막염은 그냥 안약 좀 쓰면 또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뭐 안과 검사가 우선일 것 같아요. 바로 뇌종양 의심하시거나 MRI 촬영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코이다는 진짜 아니고 후코이다는 논문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삶의 질이 떨어진 애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효과이고 뭐 예방용으로 쓰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거는 같아요. 그리고 후코이단이 왜 그 암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용이 있는데 암용이 10배인가가 더 용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먹으실 거면 암 전용 후코이단을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중성화술을 일찍 하면은 유선종양 발병률이 낮아지고 혈관 축종과 림프종 발병이 높아진다라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형견에 가장 적당한 생각한 근데 이게 유선종양 발병률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애들에서는 이게 10몇 프로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선종양이.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혈관 육종, 림프종, 뭐 그다음에 뭐 TCG도 이제 중성화, 그 방광암도 중성화한 아이들이 발생률이 더 높은데 그런 아이들은 발생률이 이게 뭐 0점 몇 프로, 뭐 몇 프로, 2%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에 대한 병중을 따져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시기를 정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뭐 맞진 않다고 보고요. 그냥 언제든 중성화는 시킬 수 있으시면 시키시는 게 좋다 정도가 결론인 것 같아요.